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라크에 파견됐던 우리 근로자 290여 명이 태운 공군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습니다. 앞서 특례 수입에 이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 품목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가 올해 안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상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른 나라와 백신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주에서는 가을학기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학교들의 전면적인 개학을 독촉했는데 미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중국이 첫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미국도 이달 말쯤 차세대 화성 탐사 로버를 보낼 예정인데 각국의 화성 탐사 경쟁 의의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소모임과 행사 금지 등 방역수치 의무화 조치가 해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29일까지 행정조치를 유지하되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예배 시 방역수칙 준수와 소모임, 행사, 식사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노래도 반주로 대신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말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기 위해선 전면적 방역 강화 조치보다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국내 발생 환자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 완화 조치와 맞물려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적 방역 강화 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전국적 제한보다는 권역별, 지역별 제한, 위험 요인별 평가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 정책 방향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견 근로자 290여 명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기 2대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공군 공중급유기 2대에 나눠 타고 돌아온 우리 국민은 대부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 공장과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로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신속히 귀국을 추진했습니다. 귀국한 290여 명 가운데 기침이나 발열 등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충북 충주와 보은에 있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8월 7일까지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 품목 허가 결정을 한 겁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환자 회복 기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특례 수입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공급해 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를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라며 국제 임상시험 최종 결과와 추가 위해성 완화 조치, 품질 관리 기준 자료 등은 시판 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석 달 가까이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야구 등 프로스포츠에 관중 입장이 재개됩니다. 우선 야구장부터 제한적인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굳게 닫혔던 야구장 관중석 출입구가 드디어 열립니다. 정부는 일요일 경기부터 야구장 수용 규모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국민들이 경기장 입장 재개를 기대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중인 광주구장은 당분간 무관중 경기가 계속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뿐만 아니라 그간 준비해온 자체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중석의 10% 수준의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무관중 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각 구단도 이미 관중 입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광판에 코로나 수칙을 띄우는 등 관중 입장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당분간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판매가 진행됩니다. 선수들 안전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팬들의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객의 입장 동선이라든지 선수들과의 동선이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모든 매뉴얼을 저희는 따로 수립을 한 상태고요. 프로축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역시 경기장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람을 허용하고 골프는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한 뒤 관중 입장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장마 막바지에 큰 비가 내린 것은 비구름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부산 등 경남 남해안은 지형적 효과가 겹쳐 시간당 8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늦게부터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의 빗줄기가 강해졌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내륙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늦게 수도권을 덮은 비구름보다 크기는 작지만 더 강력한 비구름이 경남 남해안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이유입니다. 장마 막바지에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된 것은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몰고 온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상층 한기와 만나며 온도차 때문에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겁니다. 거기에 부산 지역은 지형적인 효과까지 겹치며 비구름이 더 강해졌습니다. 비구름이 내륙과 강하게 부딪혀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 더 강해집니다. 이를 지형 효과라고 하는데 이번 부산 지역의 폭우와 주말까지 이어지는 영동 지역의 집중호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비구름은 강풍도 동반합니다. 이번 폭우와 함께 해안가에 초속 30m에 달하는 소형 태풍급 돌풍이 몰아친 이유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도 안산유치원에 이어 이천시 기숙학원까지 집단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균은 당분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에서 더 많이 증식하는데요. 홍민기 기자가 음식에 따른 식중독균의 증식 정도를 실험해봤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식중독. 올해도 안산 유치원, 경기도 이천 기숙학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음식 재료를 잠깐만 실온해둬도 상하기에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 재료가 가장 위험할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식재료에서 식중독균이 가장 쉽게 자랄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 수박, 파프리카, 오이 일부를 용액에 담가 식중독균을 접종했습니다. 안산 유치원에서 퍼졌던 장출혈성 대장균입니다. 다음으로
한여름철 실온인 30도에 맞춘 배양기에 음식을 넣고 접종 전과 비교해 식중독균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식중독균은 수박, 소고기, 파프리카, 오이 순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박은 실험 12시간 만에 5만 9천 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이가 가장 적었는데 그래도 428배였습니다. 오이와 수박의 식중독균 번식 정도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식중독균을 비롯한 미생물은 당분을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이 풍부한 수박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당분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9,000배 넘는 증식을 기록한 소고기. 당분은 부족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채소보다는 많이 번식했습니다. 채소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당분이 많은 파프리카가 2,000배 넘게 번식했습니다. 음식 재료가 직접 닿는 칼과 도마에 식중독균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선 깨끗이 씻은 뒤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식중독균을 묻힌 칼과 도마에선 6시간 만에 식중독균이 90% 이상 줄었고 24시간 뒤에는 99.9% 감소했습니다. 음식은 먹을 양만큼 만들고 냄새나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해진 식품은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도 식중독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주 강국을 꿈꾸는 중국이 첫 화성 탐사선 텐원 1호를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성공으로 화성을 향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항공우주학과 이창진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중국이 발사한 화성 탐사선 텐원 1호가 내년 2월쯤 화성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화성에 착륙해서 본격적으로 화성 표면을 탐사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중국이 발사하는 화성 탐사선 텐원은 3가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한 5,5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그런 그 화성까지의 궤도를 잘 날아가서 화성 궤도에 안착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화성 궤도로부터 이제 화성 표면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그 기술적 난제를 극복을 하고 착륙을 시도를 하고 만약에 착륙을 성공한다면은 한 240kg짜리 그 로버가 한 90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화성의 지형 탐사, 수분의 존재 여부, 광물질 이런 것들을 탐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텐원 1호가 궤도 비행과 착륙, 탐사까지 3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죠. 지금까지 화성에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모험적 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화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성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지구와 화성 사이에 있는 어떤 궤도를 날아갈 때 계속적인 어떤 신호를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신호 네트워크를 우리가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자체로 이런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그 딥스페이스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아마 그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 궤도에서부터 화성 표면으로 착륙하는데 한 7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태까지 화성 탐사를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착륙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중국이 이번에 기술적으로 풀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아마 이번 그 성공 여부는 아마 이 착륙 시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하신 그 궤도 비행과 착륙 그리고 탐사까지 만약에 이 3가지를 모두 성공한다면 중국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지난 20일에도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국가라는 최초로 화성 탐사선 아마를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 개발 역사가 짧은 중동 국가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가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 거는 굉장히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죠, 저희한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주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나라도 우주 개발을 하는구나라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시각입니다, 분명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우주선을 발사한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주 개발은 자국의 어떤 기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자국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력보다는 그 화성으로 가겠다는 미션 임무 자체에 집착을 해서 나머지 기술들은 다 다른 나라들 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개발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그다음에 이 그 화성 탐사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가 어떤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발사 소식 살펴봤는데요. 전통적인 우주 강국이죠. 미국도 이르면 이달 말에 차세대 화성 탐사 로버인 퍼시비어런스를 보내서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계획입니다. 화성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이처럼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세계의 리더 자격이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우주 개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불문율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성 탐사, 달 탐사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국력의 과시, 그다음에 기술적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 뭐 이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주 개발이라는 새로운 그 대상을 우리가 대상으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한다면 이제 국가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당연히 국력 과시를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이제 공산당이 창건됐을 때부터 양탄 일성이라는 정책을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탄, 원자탄을 확보를 하고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을 확보를 한다면 이제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양탄 일성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국가적 목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관계의 한 면이 아닐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화성 탐사가 그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그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쯤 화성 탐사와 같이 먼 우주를 탐사할 수 있을지 또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할지 알려주시죠. 예, 내년 이제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 그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발사가 성공이 돼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술적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가 과연 얼마나 경제적이냐는 조금 더 그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적 위상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을 통해서 그 국가가 생존을 하고 번영을 하는 어떤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개발은 국력을 과시하고 기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지정학적 결합함을 좀 극복하려고 그러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난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또 이렇게 그 지속적인 어떤 그 지원이 좀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장기적이고 좀 장기적인 시각의 그런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내년 2월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의 우주 이벤트가 내년 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항공우주학과 이창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학교의 전면적인 개학을 독촉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열려던 공화당의 대규모 전당대회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400만 명이 넘는 등 2차 확산 추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서 급증세를 보이며 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15만 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매일 6만 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지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cities or states that are current hotspots, and you'll see that in the map behind me, districts may need to delay reopening for a few weeks.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은 주는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해 적극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급식, 심리 상담 등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코로나19로 중증 상태로 빠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적다는 점을 들어 가을 학기에 전면적인 개학을 촉구했습니다. 또 문을 열지 않는 학교에는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던 만큼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부터 4일간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열 예정이던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도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And I'll still do a convention speech in a different form, but we won't do a big crowded convention per se. It's just not the right time for that. 플로리다 내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당대회 취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공개석상에 나타나고 개학 연기를 지지하는 등 코로나19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전격적으로 바뀌면서 하락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줄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경제활동 재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142만 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집계 결과입니다. 직전 주인 7월 둘째 주 131만 건보다 10만 9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 16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증가세 전환은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경제활동 재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별로 봐도 코로나19 새 진앙으로 떠오른 캘리포니아가 29만 2,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도 10만 건 이상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97만 5천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업수당 청구 증가 상황은 미국 내 노동시장 회복이 그만큼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 수당 신청이 예사로 수백만 건을 넘나들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사실 미국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2차 석유 파동 당시인 지난 1982년 10월 69만 5천 건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특히 매주 $600를 제공하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당국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러시아 상원 의장이 올해 안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인은 올해 안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명백히 의학적으로 검증된 백신을 발표한 첫 번째 국가이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만약 백신 생산이 시작되면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백신을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브리티시 항공과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 항공 등이 이미 수천 명 규모의 감원과 무급 휴가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 항공사의 감원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이 이미 직원 3만 5천 명에게 실직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미국 3대 항공사에서만 10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5위 소식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 장마가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정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집이나 차량이 침수가 되면서 아주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5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에 폭우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게 또 있었죠. 바로 이 낙뢰로 인한 사고인데요. 네. 이번 주 이 사이언스 119에서 알아본 낙뢰 사고 대처법에 이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번개 맞을 확률, 벼락 맞을 확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낙뢰 사고가 생각보다 흔히 일어난다는 게 꽤 놀라웠는데요. 네. 그리고 또 낙뢰가 발생했을 때 그 행동 요령들을 또 일러주셨었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낙뢰가 칠 때 목욕을 하면 안 된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이 낙뢰의 높은 전압이 이 수도관과 배수관 등의 금속관을 타고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욕조에 계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이 고무로 된 신발이나 비옷을 입으면 낙뢰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이 워낙 전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낙뢰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낙뢰가 칠 때는 지붕이 열린 자동차라던가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타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만일 차를 타고 가실 때는 잠시 멈춰서 가급적이면 창문을 닫고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이 외부에 있을 때는 건물 벽과 떨어진 곳에서 웅크린 자세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서로 간의 간격을 1m 이상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만일 이 비가 그치거나 천둥 소리가 좀 작아졌다고 해도 이 성급하게 이동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뒤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 낙뢰를 맞으면 약 80%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대처법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였죠? 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일 인류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2100년 말쯤에 북극곰이 멸종할 것이다. 이런 예.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지금처럼 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다의 얼음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북극곰이 멸종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네. 2100년이라고 하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네. 80년 안에 멸종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미국과 캐나다 연구팀이 북극곰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델화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극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80년 정도가 나온 거죠. 이 북극곰은 바다 얼음 위에서 먹잇감을 사냥을 하는데 이 해빙이 줄면 먹을 걸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번식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먹이가 없어서 너무 오래 굶으면서 버티다 보면 몸 상태가 악화를 하고 결국은 이 번식력과 생존력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예. 실제로 연구팀은 2040년쯤이면 많은 북극곰들이 번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게 유지가 되면 2100년에는 북극곰이
아주 극소수 일부 지역 최북단에만 남게 될 것이고 만일 어느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분 2080년까지는 번식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이제 멸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 북극곰이 기후 변화로 고통을 겪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언제 이렇게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기후 변화로 북극곰이 멸종할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인류에게도 위협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3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렇게 북극곰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 국내에서는 이 동물과 관련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새로운 동물이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 동물 좋아해서 바로 기억나는데. 기억하시는군요.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그 아기 판다. 맞습니다. 지난 20일 밤에 이 판다 부부인 암컷 아이바오와 수컷 러바오 사이에서 아기 판다 한 마리가 태어났죠. 이 키가 16.5cm, 몸무게가 197g에 불과한 아주 작은 새끼였는데 진짜 작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엄마 아이바오가 1시간 반 정도의 진통 끝에 예쁜 아기를 얻은 겁니다. 이 판다 부부가 지난 2016년에 한국에 왔는데요. 그동안 이 자연 번식을 위해서 사육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판다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도록 주기적으로 방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또 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판다들의 호르몬 변화를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한 끝에 이 지난 3월 말에 자연 교배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번에 태어난 이 아기 판다는 소유권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 5년 안에는 이 중국으로 갈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이 아기 판다를 만날 수가 없고요. 판다가 면역력을 갖춘 뒤인 한 내년 초쯤에는 일반 관람객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아니,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하루에서 많으면 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새끼가 태어나는 게 어려운 일인데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거였나요? 네, 이 여름철이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청량음료, 탄산음료 많이 드실 텐데 이 탄산음료가 치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카이스트 연구팀이 직접 실험으로 이걸 확인을 해봤죠. 콜라와 사이다, 이 오렌지 주스에 치아를 10분 동안 담갔다가 꺼내봤더니 표면 거칠기가 평균 5배, 5배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치아가 부식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콜라 좋아해서 이 보도 보면서 굉장히 아찔했는데 불과 10분 만에 치아 표면이 손상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표면에 산성 물질이 묻어서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치질을 하면 마모되는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데요. 탄산음료가 치아에 묻었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신 뒤에 이 양치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이 탄산음료 마실 때는 최대한 치아에 좀 덜 닿도록 빨대를 이용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얼음이나 물을 좀 많이 섞어서 드시면 농도가 묽어지면서 당분과 산성도 중화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 많이 마시면 이 썩는다고 잔소리하시던 엄마들의 그런 얘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탄산음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역시 이번 주도 코로나19 관련한 소식이 빠질 수는 없겠죠.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희망적인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충남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용해서 사람 대상의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셀트리온이 만든 항체 치료제를 건강한 사람 32명에게 용량을 4가지로 나눠서 투여를 하는 시험입니다. 이번에 이 1단계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바로 이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 한 가지는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입니다. 이 GC 녹십자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에서 여러 가지 유효한 중화 항체를 추출해서 만든 약인데요. 모두 1000여 명의 완치자가 혈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요. 이 가운데 이미 660여 명의 혈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만든 약을 이제 임상시험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8월 중이면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2가지 치료제 모두 이렇게 시험을 거친 후에도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개발돼도 일부 국가들이 독점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바로 국내 생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 정보를 활용해 산사태의 발생 위치와 발생 시점, 피해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강우 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산정된 예측 강우 정보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 위험 정도에 따라 조기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3시간 간격의 기상 자료를 활용한 사전 강우 정보 분석을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조기 발령을 내려 산사태 재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포화를 앞둔 경북 월성 원전의 사형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 맥스터가 증설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 결과 경주 주민의 81.4%가 찬성, 11%는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재검토위는 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 시내 주민을 나이와 직업, 소득 수준 등으로 구분했을 때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65%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검토위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맥스터 증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입할 때 열쇠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변신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외형이 인체 세포와 결합한 뒤 머리핀 형태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체 세포와 결합하지 않고도 모습을 바꾸는 단백질도 발견됐다며 이는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면역계를 회피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항체가 유도돼도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존 전자파 차단 소재의 한계를 극복한 초경량 전자파 차폐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전자파를 차폐하고 흡수하는 성능이 우수한 나노세라믹 소재 맥신을 이용해 이 같은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자파 차폐 소재는 금속 소재를 이용해 무겁고 비싼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세라믹과 티타늄 등을 활용해 가볍고 성능도 뛰어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 소재는 전자통신 기기뿐 아니라 스텔스 등 국방 기술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맥주는 가볍고 청량한 매력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쌉싸름한 맛의 비밀부터 맥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까지 맥주에 숨어있는 과학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맥주는 꽤 오래전부터 인류의 사랑을 받았던 술이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6,000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스페인 발라돌리드대 연구팀은 유럽 이베리아 반도 곳곳에서 선사시대에 맥주를 담았던 긴 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선사시대 사람들도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곡식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 줄 알았다는 의미죠. 이 유물은 주로 무덤이나 종교의식을 치르는 장소에서 마약류와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목적으로 술을 마시던 문화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에서부터 맥주를 마셨던 것이 확인되는데요. 이집트는 맥주의 고향으로도 불리는 만큼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나 맥주를 빚는 장면을 고대 벽화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하루 평균 4에서 5리터의 맥주를 제공했는데 일꾼들에게 적당한 영양소와 더불어 노동의 활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막걸리와 같은 노동주가 맥주였고 이 때문에 만일 맥주가 없었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건설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쌉싸름하면서 톡 쏘는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쓴맛이 맥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쌉싸름한 쓴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맥주의 주 원료는 보리를 가공한 맥아인데요. 맥주를 만들 때 이 맥아즙을 끓이면서 뽕나무과 식물인 홉 열매를 첨가합니다. 그럼 성분 중 알파산이 이소알파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맥주 특유의 향과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또 맥주의 쓴맛은 맥주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도 생깁니다. 맥아에는 당분과 아밀레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64도에서 장시간 유지하면 아밀레이스가 활성화되어 맥아의 당분을 더 작게 분해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 당분이 잘게 쪼개지면 단맛이 줄고 상대적으로 쓴맛이 강해지는데요. 잘게 쪼개진 당분은 다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어 톡 쏘는 독특한 쓴맛을 내는 맥주가 완성되는 거라고 하네요. 톡 쏘는 쌉싸름한 맛도 중요하지만 맥주의 비주얼은 거품에서 완성된다는 말이 있죠. 하얗고 부드러운 거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맥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하얀 거품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효모가 발효하며 내놓는 탄산가스가 바로 맥주 거품의 정체입니다. 맥주에는 이런 탄산가스가 0.3에서 0.4%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탄산가스는 사이다나 콜라에도 들어있는데 탄산음료의 거품은 잔에 따르자마자 금세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맥주는 오랫동안 거품이 남아있는 걸까요? 맥주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맥아의 단백질과 홉의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맥주를 잔에 따르면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맥아의 단백질과 홉의 폴리페놀이 탄산가스를 둘러싸 보호하면서 거품화되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맥주를 마실 때 공기와 접촉을 막아 탄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돕기도 하고 맥주 안에 탄산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거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맥주를 따라주다가 거품이 흘러 넘치거나 혹은 거품만 가득 담겨서 친구들에게 핀잔을 당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잔을 약간 기울여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곤 하는데요. 왜 맥주를 따를 때 맥주잔을 기울이면 거품이 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잔을 기울이지 않고 맥주를 따라 보겠습니다. 잔을 기울이지 않고 맥주를 따르면 떨어지는 맥주가 잔에 닿는 면적이 좁아서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즉 물리적 충격이 클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므로 거품의 양 또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울여서 따르면 떨어지는 맥주가 잔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덜 받게 되고 이에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맥주 한 캔을 딱 까서 꿀꺽꿀꺽 마실 때 행복함을 느끼곤 하잖아요. 이 역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 연구팀은 성인 남성 49명을 대상으로 2차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온 음료를 15ml 마시고 15분 뒤에 뇌 활동을 촬영했고 두 번째는 맥주를 15ml 마시고 15분 뒤에 뇌 활동을 촬영했는데요. 그 결과 이온 음료를 마셨을 때에 비해 맥주를 마셨을 때 뇌 속의 도파민 생성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요. 매우 적은 양의 알코올임에도 불구하고 도파민이 생성되었던 것이죠. 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카레켄 박사는 맥주 내에 알코올이 아닌 맥주 자체의 맛만으로 도파민의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주를 마실 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있었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맥주를 과학적으로 파헤쳐봤는데요. 맥주의 숨은 과학적 비밀을 생각하면서 마신다면 더 맥주가 맛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장마 막바지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등 경남 남해안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주말에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동에 40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 150mm의 폭우가 예상돼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